반갑습니다. 중국문화원 사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 아마 사인 원하신 분들 사인을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신 거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이제 부산 문화의 중심지 중국문화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청각한실 지원 사업으로 부산 중구를 사랑하는 작가 안창호 선생님을 모시고 7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석 달간 전시를 합니다. 안창호 드로잉 오래된 미래전입니다. 어제 개막식에 이어서 오늘은 안창호 선생님과 미술평론가 김종기 선생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제 관람을 하셨을 건데 저희들 본관의 1, 2층과 바깥에 폭경산 미술관 1, 2층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안 보셨다면 폭경산 미술관은 꼭 잊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료나 다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진행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는다면 이제 자유롭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창호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창호 작가님은 중구 대청동에서 치열했던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분입니다. 오늘 워크숍은 안창호 선생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작가 정신을 통해서 부산의 청년 작가들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술평론가 김종기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기 선생님은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에서 미학 사회철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으셨고 부산 미학연구회 회장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으며 2023년까지 6년간 민주공원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이번 전시를 위해서 심도 있는 평론을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조금 이제 지루할까 싶어가지고 인사말을 아주 간략하게 준비를 하셨답니다. 임무성 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나도 좀 쓰자.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국문화원장 임무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우리 안창호 작가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그 정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게끔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김종기 선생님이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나온 세계적인 작가 우리 안창호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번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긴 평론을 썼는데 오늘 이 워크숍 내용은 그 평론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중요한 이야기는 선생님의 육성을 통해서 들어보시기로 하고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략 5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제로는 한 2시간 내에 하겠지만
이렇게 지겨하실까봐 5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 아시다시피 중국 문화원은 전문 갤러리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생님께서는 주로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2억 3억 이렇게 하는 큰 전시를 하시는 분인데 돈도 잘 주지 않는 이런 것에 없어서 전시를 하시느냐 궁금하시죠?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장소라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고 의미가 중요할 때도 있는데 이번 전시는 부산에 대답해야 할 보답 차원에서 나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환경적으로는 거친 바다를 앞에 둔 부산이라는 억센 토양이 화가 안창호의 기질과 뼈를 더욱 굵고 탄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유신 독재 시절과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시절의 폭정을 저항과 절망감으로 견뎌냈으며 가난했지만 자존감으로 당당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그곳에서 두 아들을 얻었으며 그곳에서 인간 연작, 위험한 놀이 연작, 가족 사진 연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림입니다.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림입니다. 네 사생대에 나갔다가 이 그림을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들고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올라오는 우리 중국 문화원에서 바로 쭉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왼쪽이 지금 바뀐 중국 근현대 역사관 본관입니다. 그 본관이 옛날 한국은행 본점이고요. 그 옆에 보면 중국 근현대 역사관 별관이 나오는데 그게 중국 옛날 미문화원입니다. 그 미문화원 2층에 뒤쪽 2층 적산가옥 2층이 선생님 화실이었고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시고 두 아들도 낳았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청동 일대가 선생님이 이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지역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입니다. 또 3학년 시절 연필을 입에 물고 가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20대 청년 시절입니다. 눈이 이 화면 배우를 뜯어볼 듯 아주 형형한 눈빛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이 91년 이 사진은 이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양평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생태에서 개인전 일대 그 사진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의 예술과 내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왔다. 예술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이루어내고 있는 나의 예술은 내 삶의 반영물이고 내가 바라본 시대의 정신이고 저항과 고독과 모험과 자유정신의 산물이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부산이고 그래서 난 고향인 부산에 부채의식이 있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번 전시 초청을 승낙하는 것이다. 선생님 페이스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틀리에 DEA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선생님 얼굴입니다. 이때는 젊을 때는 삼각뿔도 없는데 지금 삼각뿔도 생기시고 훨씬 더 미남이 되셨습니다. 이 청년기 안창호의 작품은 소외되고 왜곡된 개인사적 자연적 삶을 바탕으로 사회적 억압의 구조를 밝히고 지배체제와 권력에 저항하는 직접적인 몸짓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적어두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생활을 오래 하시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를 다니시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당시에 갔습니다. 그러다 복학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이 개인적인 자전적인 삶들 그 속에서 한국의 역사적이고 민족사적인 문제들을 체득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왜곡된 개인사적 자전적 삶을 바탕으로 사회적 억압의 구조를 밝히고 이 지배체제와 권력에 저항하는 직접적인 몸짓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장년기를 넘어서 원숙기로 이어지는
이 선생님의 작품은 한국이라는 왜곡된 천민 자본주의 사회를 해부하며 더 나아가 세계 보편사적 관점에서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 파괴의 극단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자연소의 생물체 멘드라미, 아마란스 등에 대해 동탄과 동행심을 보여줍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멘드라미죠. 이 과정에서 안장홍은 감각적 직관을 바탕 삼아 사회 비판, 문명 비판을 수행한다. 따라서 그에게 감각은 비판에서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또한 그에게 비판은 감각적 직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장홍이 추구하는 감각적 리얼리즘이며 이 감각적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공인된 용어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한 번씩 선생님의 작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밑에 감각 없는 비판은 공고하고 비판 없는 감각은 맹목적이다. 이것은 칸트 순수 이성 비판에 나오는 용어들 살짝 바꾸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체 강의는 유경 패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오시니까 저 1층 저 오른쪽에 이 유경 패션이 보여죠. 그것은 이제 바로 오늘 보신 이 작품이죠. 유령 패션 연작은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폰 사진에서 디지털 펜으로 드로잉한 이미지를 다시 유화나 FRP 조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이런 기기를 잘 사용하십니다. 스마트폰을 보시고 거기에서 스마트폰 위로 그림을 그리시고 지우고 그래서 드로잉해서 그걸 다시 프린트해서 유화로 만듭니다 하고 그걸 다시 입체로 만들기도 하죠. 실제로는 이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문물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정말 청년 작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디 옷을 걸치고 있었을 피와 살의 인간 육체는 모두 소멸되고 육체들을 가리는 껍질에 불과한 옷들이 마치 유령처럼 후공을 떠다니죠. 더 나아가 그 유령의 옷들은 점액질의 액체를 흘리며 사라질 듯하며 나아가 그나마 노출된 육체는 바스라지며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흘러내립니다. 자, 2020년 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세계를 장악하면서 인간이 만든 문명이 다시 우리 인간을 파괴할 것이라는 묵시론적 공포가 전 인류를 장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대기와 수질이 전례 없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현상을 목격했죠. 이러한 현상은 올리 백이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진단할 때 그 위험은 이 현대 사회, 현대성의 실패가 아니라 현대성의 성공, 근대성의 성공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그러한 역설을 증명하는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리 백이 제기하는 위험 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그 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은 근원적으로는 소비 사회로 진입한 자본주의의 유례없는 발전에 기인합니다. 더 많은 이윤 획득을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도록 인간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싸우는 더 많은 소비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것은 더 많은 에너지의 사용과 그 결과 더 많은 자원의 고갈과 기후위기라는 환경과 생태 역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유령 패션을 제작하게 된 기본 동기입니다. 멸망의 끝으로 내달려가는 문명의 폭주 열차를 멈춰 세울 방도는 없는 것일까? 아주 오래전부터 유령의 도시를 그릴 계획이었고 유령 패션 연작의 유령 그리기의 첫 시작이다. 이와 같이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이며 그 수단은 소비자의 욕망을 부추겨서 더 많은 구매와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기획이 되죠. 이러한 욕망의 사회,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의 주체로서 인간은 소멸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받은 이미지를 머리를 찌우고 손발을 찌워가면서 실제로 껍질만 남겨두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기한 액체, 피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점액질 같은 액체들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여기서 유령 패션 연작의 메시지는 이중적입니다. 그것은 첫째, 소비 자본주의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유령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늦거나 아주 이런 시간 길을 메우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텅 빈 인파로 채워지지 않은 도시들의 거리는 공고하다. 마치 유령의 거리처럼 사람들의 존재는 사라지고 화려하게 시장된 거적대기들만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에 빠져든다. 그렇다. 유령의 거리, 유령들의 패션쇼, 적막감만 강물처럼 흐르는 텅 빈 도시, 이것이 유령의 도시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말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선생님 작가 노트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유령 패션 연작의 메시지는 이중적인데, 두 번째는 그것은 소비 자본주의가 낳은 실제와 이미지의 전도에 관한 것이며, 이미지가 실제를 밀어내고 실제인 양 행사하는 시뮬라시옹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뮬라크르는 실제가 아닌 이미지를 시뮬라크르로 하고, 시뮬라크르를 만드는 것을 보들리아르의 용어로 시뮬라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소비 자본주의에서는 실제로 모든 이미지들이, 예컨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마을을 폭격하는 그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비찰 계기판과 실제로 이라크 마을의 보호된 그런 이 보호 이미지가 실제로는 자기에게 더 실제가 되다고. 그런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미지가 실제가 되고, 또 이미지가 실제인 것처럼 더 실제인 양 행사하는 이미지가 실제가 전도되는 그런 사회가 이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것을 보들리아르는 그런 경우에 이 이미지와 실제의 전도는 이미지가 실제를 밀어내고 그 자체로 실제인 양 행사는 완전 범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유령 패션 연작은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가 실제와 이미지가 완전히 전도되고 나아가 실제가 소멸되며 이미지가 자체로 실제가 되어버린 시뮬라시옹의 세계를 보여주죠. 이것은 또한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사물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사물화라는 것은 실제로는 인간이 있는 자리에, 예컨대 내가 누구를 평가하면, 그런데 내가 누구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또 그 사람의 정서 또는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 권력, 돈, 또는 지위,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러니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물건들과 물건들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사물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르크스 용어이기도 하고 아도론의 용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인간의 자리에 물건들이 들어서서 그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체로 실제 행사하는 이런 사물의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인간 주체는 사라지고 그곳에는 빈 껍질의 옷만이 덩그러니 있고, 그 껍질은 스스로 유령임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 주체는 사물화되고 실제와 이미지는 전도되죠. 이 작가님은 애초에 옷을 입은 사람의 패션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를 제거함으로써 주체를 소멸시키면서 그것을 사물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주체가 사라지고 사물, 특히 껍질로만 남은 옷은 소비 자본주의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값비싼, 그렇지만 비천한 사물이 되며, 그럼으로써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그 과정은 완벽한 사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주체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죽으면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사물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물화는 어떤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이 패션 연작에서 이 주체로서의 그 인간의 서사와 그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니 껍질만 남게 되고 그 껍질로 남은 그러한 유령들은 유령으로서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로도 다 대체되는 그런 사물화 현상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 자본주의 사회는 어떠한 안정된 배우 세계도 없는 니체의 말처럼 감각적으로 표착되는 이미지가 전부인 세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인 것은 존재와 주체의 소멸입니다. 선생님이 유령 패션 연작에서 보이는 것은 존재와 주체의 소멸이라는 것이 가장 강한 주제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령 패션 연작에서 나타난 유령으로 변해버린 주체, 나아가 주체의 소멸 및 이미지의 전면화는 안창홍의 청년기 초기 작품에서부터 이미 그 전초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요 그림이 요 세 개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요게 자화상이고 이건 바로 이것은 보이네요. 우주의 심장이고 지금 가려 있는 이것은 요것은 거울 속 자화상이죠. 나중에 이게 올리면 다시 공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금방 보셨던 자화상, 거울 속의 자화상, 우주의 심장과 같이 화가로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려는 자의식이 짙게 배어난 작품을 지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의 그림은 병실 그리고 화장막에서 등에서 강한 실존주의적 색채가 깃든 표현주의적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에서 작가 안창호는 이미 사람들의 눈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존재자 또는 주체의 소멸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1986년 절규에서 이러한 표현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절규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데거의 철학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사물과 다른 현 존재라 말하는데 이 현 존재는 끊임없이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는 존재입니다. 자인, 줌, 토대라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간다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 소위 말로 앙스트인데 이 불안은 단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뼈가 드러나서 비치는 이 육체는 존재와 주체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삶과 죽음이 한 몸처럼 엉켜 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한 존재 일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좁은 방을 연상시키는 이 장소는 존재를 올가매에 두는 우리인데 아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할 텐데 좁은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갇혀있는 잡혀있는 감옥일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수언급할 인간 이후 가족 사진, 전쟁, 위험한 놀이 연작을 거쳐서 나오는 작품으로서 이 작품 자체에서 보이는 존재와 주체의 소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인간이라는 관념이 7, 80년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자라는 이 하이데거의 말처럼 유한한 존재자인 우리의 필멸선을 깨닫고 즉 메멘토 모리입니다. 선생님 작품은 대개 메멘토 모리, 여기도 이것도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저 해골 그림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필멸선을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실존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현대의 삶 속에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러한 말은 실제로 이 말은 하이데거의 말인데 실제로 하이데거가 니체에게 배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청년 시절 이 청년 시절 고통스러운 죽음, 존재와 주체의 소멸, 그리고 그것의 요인인 사회 역사적 문제에 천착하던 청년 시절의 안장홍이 이후 장년기 원숙기에 이르러 따뜻하고 낙관적인 눈길로 삶을 탐색하는 토대가 되었죠. 청년기의 작품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이 고통들, 역사적, 민족사적 고통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고뇌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원숙이 들어와서는 삶을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품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선생님의 작품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자기 아버지가 가자 지구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라일라 사와라는 여성 팔레스타인 작가인데, 지금 아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묘사한 그림들입니다. 얼굴들을 인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그림이죠. 똑같이 선생님 작품처럼 즐깁니다. 이 그림이 다 아시는 뭉크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뭉크의 작품은 실제로는 이 뭉크가 어릴 때 어머니와 누나가 결핵을 앓고 죽지요. 그래서 그도 평생 신경증과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이 그림 이름이 다 아시다시피 자기 어떤 길을 걷다가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무언가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불꽃과 피로 느끼면서 신경증이 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자인의 비명이 들렸고 제자리에 서서 공포에 떨었는데, 이때 느낀 감정을 화폭에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얼굴이 실제로는 선생님이 그린 이 그림처럼 해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은 상당히 강한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띠고 있다면, 실제로 뭉크의 작품들은 아주 사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아직 사회화되지 못한 그런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 안창홍은 1979년 인간 이후 연작을 3점 제작하는데, 여기서 이미 아까 보았던 유령 패션 연작에서 보이는 주체가 소멸되고 껍질로만 남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몇몇 인물들의 얼굴은 가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가면이라는 모티브는 곧 이어지는 가족 사진 연작에서 최근작까지 안창홍 선생님의 전작을 관통하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령 패션 연작에서 표현된 소멸된 주체와 청년기의 인간 이후 연작에서 표현된 소멸된 주체는 그 관념적 또는 이념적 지향이 동일하지 않죠. 유령 패션 연작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민족사, 우리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이미 소비 자본주의로 치달아가는 이 전체 자본주의 사회를 세계 보편사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란다면, 이러한 인간 이후 연작은 주로 이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는 이미지와 동시에 전쟁을 포함한 역사 사회적 이미지도 병치됩니다. 이게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잘 아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테러라는 소위 네이팜탄의 손이라는 그 퓰리처상을 받은 보도사진인데, 그게 이 그림 속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요거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아민주항쟁의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이죠.
그리고 여기도 다양한 평론을 보시면 길게 설명해 두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그림이 하나 보이죠. 저기 그림 하나 보이죠. 다 아시겠죠?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라는 그림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에피톨 루소 유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 이 그림을 전체 이 인간 이후 작품 속에 저 그림을 넣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넣어두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이미 사진 콜라주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안창홍은 사진 콜라주라는 기법을 통해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를 병치시켜서 후기 자본주의로 진입한 소비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독재에 저항한 이 현대사의 거대 사건, 그리고 베트남 전쟁 등 당대의 세계사적 사건을 결합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 일관성이 없는 화면들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미지를 오래 붙여서 편집하는 기법을 몽타주라는, 콜라주는 실제로 서로 다른 소재들을 덕지덕지 입체적으로 붙여가는 그런 기법인데, 이 기법은 사진 몽타주와 사진 콜라주가 동시에 사용되었죠. 이 화면은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이미지의 병체와 나열로 구성되어 있고, 아무리 사나운 육식동물이라도 지쳐 잠든 먹이를 덮치는 것을 망설인다라는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의 부제입니다. 이 잠자는 집시가 딱 화면의 정중앙에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무고도한 전쟁과 독재 같은 정치라도 선량한 민중을 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물병들과 만돌을 통해 예술은 그것을 촉구하는 힘을 가진다는 작가의 염원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셨듯이 이게 베를린 다다의 포토 몽타주입니다. 이 포토 몽타주는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아무런 연관성 없이 병치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림들은 보는 순간에 이게 다 아우라죠. 이 아우라적 예술들은 관람자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자기에 집중하기를 요구합니다. 집중하기를 요구하면서 그 집중 속에서 관람객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속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의 이런 포토 몽타주는 그러한 감정이입을 차단시킵니다. 감정이입을 차단시키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 그림을 그린 또는 그림을 만든 작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는 정서적으로 작품에 동화되지 못하고 한 발 건너뛰면서 아주 비판적으로 그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설명을 다 길게 못하겠지만 이게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생수화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이런 생수화 효과를 통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그림에 대해서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느끼지 않고 글을 보면서 냉정하게 그림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창홍의 포토 콜라주, 포토 몽타주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생경한 이미지를 통해 감상자의 공감 또는 감정이입을 착용하고 이성적 사유를 유도하는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의 포토 몽타주, 포토 콜라주와 유사한 관점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안창홍의 인간 이후 연작은 이와 유사한 지평에서 움직입니다. 그 연작도 포괄적으로 사회와 역사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민중미술을, 특히 신학철 선생이 민중미술을 하면서 포토 몽타주, 포토 콜라주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는 포토 몽타주, 포토 콜라주의 원조가 한국에서는
안창홍입니다. 그리고 거의 가족, 인작 등 이후 여러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눈과 입에 큰 구멍이 뚫린 얼굴과 가면도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감상자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냉정한 비판적 태도를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청년 안창홍의 작품에서 있었던 생소화 효과입니다. 독일말로 이 페어 프렌둥스 에펙트랍니다. 이 페어 프렌둥스 에펙트를 영어로는 엘리네이션 이펙트라 해서 그걸 소외 효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틀린 번역입니다. 생소화 효과 또는 소비 효과 아니면 낯설이 하기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또 안창홍의 작품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면서 거의 전작을 나오겠죠. 이 보십시오. 제목이 그날 뭡니다. 그날의 기억입니다. 이미 이 작품을 1980년대에 그리셨으니 실제로는 1979년도에는 바로 이 그림에서 부모항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부모항쟁이 같이 되었고 그리고 80년 5월 광묘항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그리신 거죠. 이 광주 민중항쟁에서 발생했을 법한 여러 장면을 눈과 입이 뚫린 가면을 쓴 듯한 생경한 이미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형식으로서 그린 작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작가는 이 그림의 표면을 아주 무지하게 거칠게 긁어두었습니다. 이 선생님 작품은 여러 작품에서 이렇게 표면을 긁어두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이 흔적과 자국들은 우리 역사 속의 여러 상처들 희생자들의 아우성과 외침의 흔적이라 할 만하죠. 이러한 표현 기법은 당시의 여러 작품과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얼굴이 완전히 검게 묘사되어 존재가 소멸되어 가는 삶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가 소멸되어서 익명성을 띠게 되니까 그 사람은 이 화면 바깥의 특정 어느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선생님의 작품은 단순한 특정 시대, 비록 광주 민중항쟁의 희생당한 사람들을 그린 것이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크게 뚫린 입과 그걸 통해서 특정한 구체적인 그림 속에 그려진 이미지가 그림 바깥의 실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식 참조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더 큰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광경 선생님 가장 친하신 이 성광경 선생님인데 2019년에 돌아가셨댔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성광경 선생님 우화적 변형이나 생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더 진전시켜서 안창홍의 마술적 리얼리즘, 매직 리얼리즘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호르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사건들을 마치 현실의 사건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남미의 실제적 사회 상황을 보편적 관점에서 더 잘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 안창홍은 우리 역사의 중대 사건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또는 비현실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이라는 메시지를 한국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인류 보편사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가능성을 손에 쥐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작품을 그림으로써 어떤 게 됐겠습니까? 사상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당국이 주목하는 불운한 작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작품은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일화에 따르면 선생님의 후배하는 어떤 분이 예견 훈련을 받아갔는데 예견 훈련 전문 시간에 이 그림이 무척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화입니다. 여기 지금 전쟁이 불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숲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실제로는 아마 6.25 전쟁 동란 때 일어났던 좌우를 막론하고 많이 일어났던 특히 우익들이 본원명 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 몰아가고 죽이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작품이고, 선생님은 이러한 6.25 전쟁을 담은 이런 그림 속에서도 선생님이 그리는 것은 방공인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연작의 다른 작품들에서 눈이 파인 가면의 인물들이 대량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손발들이 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죽은 병사가 엎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남녀 가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스파이더맨 가면을 들어서 나이는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그때 칼라 TV가 나오면서 이렇게 유명했던 소비 자본주의로 들었습니다. 서양의 그런 이 음식 그 양식 바게트만 그렇게 만들어 오죠. 그리고 얼굴이 저 가면 쓴 같은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사들의 시체가 누워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놀고 쉬고 있죠. 그러니 제목이 6.25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 작품은 여기 보시면 선생님 작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명인 이 게르하르트 리히트의 작품과 그 유전적 지향이 아주 유사한 건데, 게르하르트 리히트는 여기에다가 이것도 파티인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다가 이 칼집을 잘라내고 꾸몄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맑은 이 환하게 웃는 남녀들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이고 펀치 한 잔을 먹는 그 순간에 그린 거입니다. 그럼 그들이 즐기는 이 소비 자본주의의 그런 풍요로움이 실제로는 그들이 저지른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그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읽지 말자는 그런 각성인 것이죠. 선생님 작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비 자본주의에서의 이런 풍요가 실제로는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그런 불행과 과거의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979년부터 82년 사이에 여러 장의 가족 사진 연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작은 1985년 기름사진 봄날은 간다 연작과 이어지죠. 그런데 이 가족 사진 연작은 지극히 개인사의 바탕을 둔 작품인데, 이 보십시오. 선생님 실제 가족 사진 원본입니다. 몇 살 때입니까? 한 2살? 2살. 여기 보시면 어머니고 외삼촌이고 이모부 외숙모 외삼촌.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부재인데, 그런데 얼굴을 다 이렇게 가면을 가려놨죠. 그래서 나의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배워옮기면서 그 속에 대표된 지난한 우리의 역사를 발견했다. 승리한 자, 가진 자, 기득권자, 권력자들의 역사를 읽어내기 위해 희생당한 이들의 역사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다. 내 그림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차원적 사인 속에 묻혀있는 아픔을 3차원으로 끌어내고자 그 얼굴들 위에 핏줄을 그려놓고 시대의 진통을 오버랩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사진 연작들은 실제로는 특히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 일반인 사진들을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여러 조작을 가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의 작품은 개인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사적인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해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동일한 구도의 금방 보았던 이 가족 사진 연작을 그리고 좀 있다가 똑같은 그 사진을 바탕으로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는 금방 보았던 그 가면 같은 얼굴 속에서 눈과 입이 더 강하게 파져 있습니다. 더 강하게 파져 있죠. 자, 그러니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유령 패션에서는 뭡니까? 선생님은 유령 패션은 실제로 모든 얼굴과 손발을 다 줘버리고 껍질하고 남는 것이 유령 패션이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존재와 주체의 소비라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이미 청년 시대의 작품부터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주제의 이 전시 주제의 안창홍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선생님이 현대의 작품, 지금의 작품들은 이미 과거에 선생님의 지금에 나오는 이 존재와 주체의 소비되는 그래서 바사라지고 사라지고 껍질로 남은 얼굴도 사라지고 가면처럼 보이고 손발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이미지의 인물들이 이미 초기의 청렴의 작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안창호의 오래된 미래이고 앞으로 안창호 작품도 이런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이 존재와 여기서 보이는 존재와 주체의 소비는 소비 자본주의 바로 때문이 아니라 왜곡되고 억압된 민족서로부터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부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 또 얼굴을 가면같이 처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리히트입니다. 리히트는 이 자신의 초기 사진회화 작품입니다. 실제로 사진회화라는 이런 이 태제도 실제로는 그리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진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창작해가는 그런 제도 처리의 그런 확장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선생님과 베르나르트 리히트의 그러한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히트는 이렇게 그려놓고 그림이 마르기 전에 롤러가 한 번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곽선이 흐려지게 돼요. 윤곽선이 흐려지니 그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림이 그 자체로 짙게 무엇을 대상으로 지시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이미지가 그림 속의 이 합법 속의 이미지가 합법 바깥의 실제 대상들을 그대로 지시하는 지시 참조 관계의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흐려져 버리면 그런 특정한 지시 참조 관계, 레퍼런스의 관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상상을 시키는 거죠. 이 부합성과 불특정성은 감상자가 그림의 계획에서 자신의 해석을 늘어가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노르망디 전투에서 죽은 리히트의 외삼촌인데 자기 집에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노르망디 전투가 일어나서 이틀마다 죽었는데 그런데 아주 사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좋아 보이는 이 사람 실제로는 나치 장교입니다. 그러니 사람 좋아 보인다는 일반적인 것과 실제로는 나치 군사에 동원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런 잔혹한 그런 것이 동시에 있는 그리고 마리안 이모입니다.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이 자기 식구들에 의해서 나치의 우성하게 끌려가가지고 실제로 죽는 그런 거 여기다 다 올라가가지고 이걸 밀어버렸어요. 윤곽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게르하르트 이렇게 윤곽선을 흐리게 만든다면 선생님은 윤곽선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다 구멍을 뚫고 물감을 흘려내는 다른 방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 안창호의 사진회화는 사진 위에 직접 어떤 조작을 가한다는 점에서 리히트보다 더 진전된 재료 처리 방식을 보여주는데 롤랑 바르트와 수잔 손택은 사진과 관련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연장자인 바르트가 손택으로부터 받은 영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손택의 사진에 관하여 속에 있는 플라톤의 동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손택은 거기서 자 12살 됩니다.
산타 모니카의 한 서점에서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보았던 사진들 베르겐 벨젠과 다카오입니다. 이건 아직 저기 안 갔고 저기 프라드 안 갔고 독일에 있는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 사진들을 보았던 기금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진들이 나를 날카롭게 깊게 순식간에 배웠다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이것이 롤랑 바르트가 밝은 방에서 스투디움과 풍크툼을 구분한 단초가 됩니다. 그런데 스투디움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화면 분석으로서 평균적인 정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인가나 감상자가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풍크툼은 화살처럼 꽂혀오는 어떤 강렬함으로써 사진을 감상할 때 관객이 사진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 경험에 비춰서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진 속의 대상 또는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투입시켜 감정적, 정서적 울림을 일으키는 세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선생님이 사진 대화 속에서 이 스투디움을 넘어서서 풍크툼을 만들어내는 기법이 찌르고 째고 흘리는 기법입니다. 자, 뚫린 구멍은 총탄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과거의 한 추억을 기록하는 사진의 중립성에 의도적인 풍크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뚫린 구멍은 총탄 자국처럼 보일 수도 있고 흘러내리는 붉은 물감은 피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투디움으로서의 사진에 안창홍은 어떤 조작을 가해 자신의 사진 회화들을 만들었고 그로서 감상자들에게 풍크툼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풍크툼은 리에트의 말처럼 불안정성이나 불확정성에서 유동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렇게 찔러놓으니 저게 총탄 자국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저렇게 표현을 해두니 저렇게 풍크툼을 만들어두니 저 그림을 보면 관객들은 자기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한 개별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에 일리 있게 만들면서도 더 강한 그러한 정서적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안창홍의 사진 회화의 풍크툼은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보통의 사진에는 없는 긁히고 찢기거나 흘린 흔적은 사진을 낯설도록 보이게 만들어 감정이입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보통의 사진에는 없는 그 상처 자국들은 나의 마음을 찌르죠. 그래서 나는 이 사진 회화를 보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을 역사 속의 비극적 사건을 떠올린다. 그래야 이 사진은 더 넓은 의미에서 역사성과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펑크톤을 만들어낸 긁은 흔적, 찌른 흔적, 총탄 자국처럼 보는 이런 자국들이 없었더라고요. 이 그림은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사진에 불과했겠죠. 이러므로서 이 사진은 회화적이 됩니다. 이 보십시오. 아주 아리따운 두 젊은 소녀 같죠. 이 작품을 보는 순간 누가 딱 떠오릅니까? 누구가 삽니까? 자매. 좀 더 넓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5살, 16살 또는 18세 일본군 위안부라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쿵툭툭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사진 속에서 역사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시는 유관순 일사 이건 아직까지 이것은 이제 누가도 그리지 않겠죠. 디지털 모바일폰으로 제작 생각인데 여기다 총탄 구멍 같은 거 덕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유관순이 그냥 유관순이 아니라 우리가 유관순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유만놀이 연장은 이제 이 가면선 아이들의 논의를 통해서 참혹한 살육과 폭력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하이지가 이야기니까 시간이 많이 갔다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장홍의 아이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러면은 현장은 현실과 세속의 인간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장홍의 위험한 논의 연작은 현실과 무관한 것처럼 우화적으로 변주시키는 어구입니다. 현실의 본질을 깨뜨리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창호의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꼭 전두환 시절 남명동 대호부시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이만큼 실제로 애들 노래 같지만 실제로는 살벌한 그러한 우화적인 전쟁입니다. 남자가 부둥켜 있는데 그냥 부둥켜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무청하게 성폭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놀이같이 보이지만 무시무시한 살육과 폭력의 현장입니다. 아까 보았던 전쟁 이 속삭이는 그리고 이게 (1986년입니다) 1986년이니까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두환 정권 마지막 86년이면 뭐 할 때입니까? 아시안게임. 그 아시안게임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시안게임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력들이 실제로는 국민들의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외치고 싶은 셈입니다. 그리고 화살 맞은 셈입니다. 아직까지 전두환 정권의 포악적인 형태가 강하게 하는 그 시기의 그림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의식과 문제의식은 거의 청년기 이게 빛이 이거 갑자기 꺼져 버렸지? 여기 보시면 곰통이 얼굴 내 피로 너희를 회개케 하리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뽐내는 지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곰통의 얼굴 내 피로 너희를 회개케 하리라 하니까 이 얼굴에다가 누구의 얼굴을 그려놨습니까? 선생님 본인 얼굴입니까? 네? 우리들의 우리들의 얼굴 맞습니다. 이 민중 전체가 실제로는 내 피로 너희들을 회개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밑에를 보면 군복 입은 군인들 얘들이 쫙 있어. 아니, 자, 맞습니다. 그리고 요 전두환 얼굴 같이요. 형을 달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남자 얼굴이 한 명이죠. 선생님 얼굴입니다. 본인. 그리고 프로젝트 말하는 이 큰 이 남성 성기는 프로젝트 말하는 남근입니다. 남근은 지배자의 권력을 프로테적인 의미에서 지배자의 권력을 하는 겁니다. 좀 이게 갑자기 화면이 좀 어두워져가지고 보기 마치 좀 떨어지는데 일단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1987년에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 문제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좀 더 풍부해졌다 그 하는 순간에 역시 권력이 후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반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외치고 싶은세 고통을 받는세 고통의 얼굴 여기에서는 억압받는 이 민중과 지도자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사조 연작입니다. 팥을 맞았는데 죽으면서 새끼를 막 낳습니다. 새끼를 팥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피로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 이런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되살아나서 역사를 바로 세우리라 라는 그러한 낙관적 진보주의적 역사관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토의 얼굴입니다. 이 고토의 얼굴이 뭡니까? 1987년 중앙항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흙을 부어서 만든 테라코트로 만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실제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작아들어서 뛰어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다는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그리고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이 이름은 어디입니까? 구이구이 쳐가는 지리산입니다. 창고. 이 선생님 자신의 말처럼 젊은 시절의 대담하고 건방진 호기로 스스로를 해방의 역사를 꿈꾸며 굽이굽이 치며 뻗어가는 지리산을 대고 잠들어 있는 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의 꿈은 안창홍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외화된 인간 해방의 꿈입니다. 신훈의 지문이 그날이 오면에서 있었던 그 꿈이죠. 거인은 그 해방의 꿈을 꾸며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부산에 있을 때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 서울로 떠납니다. 왜 서울로 떠났겠습니까? 여기 화실을 운영하는데 그림 실력이 좋으니까 애들이 막 모입니다. 돈을 막 벌었겠죠. 돈을 조금 벌면 되는데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적고 떠나거죠. 그리고 서울로 가서 또 한 8일 있다가 또 서울로 가서 보니 저 인간들은 예술가 아닌 것 같다. 저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이러한 문명과 단절이 꺾고 지금 또 당시 거의 온유를 할 수 있는 양식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스스로를 화려한 욕망의 도시 문명으로부터 강림시키면서 그 소비와 욕망의 변정법을 거의 조영원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부산 시절 청년기의 사회 비판의식이 더 보편적인 소비 자본주의라는 문명 비판적 의식으로 확대되어간 토대가 되죠. 그리고 그 토대는 소비 자본주의에서 가장 천박한 형태로 드러나는 대한민국의 천민 자본주의와 그 속의 성과 욕망의 인간화입니다. 1990년대 그랬습니다. 1987년에 요항쟁이 일어나고 노태우의 유국이후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죠. 이 보시면 아직까지 거리에서는 다양한 노동자, 대투쟁 등 다양한 이런 사회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한쪽에서 어떻습니까? 섹스를 하는 남녀죠. 섹스를 남녀가 개와 교밀한 개들과 등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쭉 끊어지지 않은 애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시에 이걸 많이 보셨습니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여기 마약제입니다. 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 일상 이렇게 다양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1980년도에 이미 매춘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기억납니까? 이 얼굴을 보니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아비뇽의 처녀들을 보면 우리 아비뇽의 처녀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 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 여기서도 이른바
생소와 흑과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을 가면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런 매출을 벌이는 여성의 성은 이 오토 딕스의 대도시 산문화입니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이 지배기업들은 여전히 카바레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죠. 그런데 상위 다리에 잘려버린 상위 군인들 그리고 그림인들입니다. 요 여자는 머리에 쇼를 쓰고 있는데 여자의 외음부처럼 그려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자들이 파는 그 성은 자본주의 욕망을 추동하는 끌어내는 그런 성이 아니라 인간 소유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 매춘 여성의 뒤에 홀로 죽어가고 있는 독고 노인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안상홍의 성은 소비자본주의 욕망의 개성이 아니라 소비자본주의에서 인간 소유의 표상인 것이죠. 역시 오토딕스의 마찬가지입니다. 자멸로 빠진 상해들입니다. 이 성은 욕망의 개성입니다. 인간 소유의 표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본주의에서 실제로 바로 이 대보시 저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꼭 가져오십시오. 우리가 말씀드렸죠. 가져오신 겁니다. 가져오신 게 아니고 빌렸죠. 지금 저는 우리 국장님이 엄청 노력해서 빌렸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가면처럼 그려졌지만 눈이 삿발톱이 좀 쳐다보고 있지만 눈빛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멍한 눈빛입니다. 실제로는 더욱 많은 보석이나 장신구를 걸치고 나들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이 빠진 그런 여자들이죠. 그리고 여행 떠나는 이목입니다. 자, 이제 매출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쾌락의 관점에서보다 보편적 인간 소의 관점에서 성을 다루는 것이라면 이제 봄나들이 연작과 같은 작품에서는 소비와 향락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자, 락강이 말하는 것처럼 주체는 욕망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욕망의 대상은 항상 대상아입니다. 대상아가 이 욕망의 대상이 항상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는 항상 근본적인 결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좋은 명품 백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백을 가지게 되면 나 욕망 사라집니까? 더 큰 욕망이.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즉, 그때 나의 욕망은 그 대상 A, 대상 R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자들의 차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기 때문에 욕망 대상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신 분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욕망이 항상 타자의 욕망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보고 판검사가 되라는 거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는 나의 욕망은 나의 욕망이니까 누구 욕망입니까? 부모의 욕망입니다. 내가 구하라는 거죠. 사회가 나에게 부추기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욕망은 항상 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락강의 이야기입니다. 락강이 해결에게 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욕망은 항상 결여와 결합되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장년기로 들어서는 선생님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이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헛기비와 같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을 간파했고,
그래서 화려한 모습과 장신구로 치장한 여성들의 얼빠진 눈을 통해 허망한 욕망의 본질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행따는 반대로 인간의 얼굴을 한 예행따라는 이목입니다. 온갖 지정하고 영을 떠납니다. 뭘? 욕망을 찾아서. 그렇지만 그 욕망은 수록되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의 무기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언유입니다. 이 인간의 무기는 예의 목적지에서도 자기 욕망의 궁극적 대상을 소유하지 못한 채 욕망의 푸른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저걸 한번 보십시오. 원본입니다. 원본을 들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일정 그 구석에서 보셨던 우리도 모델처럼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락강은 눈과 응시를 구분하는데 이 그림 속에서 그려진 인물들이 관람자를 쳐다볼 때의 시점은 눈의 시점, 주체의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림 속 인물들이 우리를 보는 순간에 그 인물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관람들의 자들에서 동시에 보여지고 있죠. 이것이 응시의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응시의 시점에 따라서 응시는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 시점, 주체가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그림 속 인물들은 단지 한 지점에서 볼 뿐이지만 그들은 실존 속에서 그들은 사방에서 응시되고 있지요. 이러한 대상화는 그들에게 인격성을 박탈하고 사물화시키죠. 관람자는 포르노그래피처럼 중계되는 그들의 행위를 마치 관음증의 시각으로 엿보는 것입니다. 작가는 바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화된 그들의 행위는 육체적인 결합에서조차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호화된 것으로서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왜곡되고 소외된 육체적 탐매의 대상으로서의 성을 보여줄 뿐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 작가가 의도한 것이며 작가 스스로도 이 작품의 의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늦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 자, 선생님, 앞으로 그럼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참고 주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프로이트는 쾌락 원칙을 넘어서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에로스와 죽음 충동인 타나토스를 구분하는데, 자, 주체는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쾌락 원칙입니다. 그럼 내가 추구하는 쾌락이 나를 유해에 빠뜨리면 그 주체는 그 쾌락을 억누르죠. 이것이 현실 원칙입니다. 그러니 프로이트에서는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서로 보완되어서 자아를 본향하게 만들죠. 그런데 라칸은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 원칙이 없어. 있는 것은 주의 상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주의 상서가 뭐냐면 이 주의 상서는 죽음도 불사는 강렬한 쾌락으로 현실 원칙에 구속되지 않죠. 라칸은 프로이트의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기랑 조화를 거부하고 존재하는 것은 쾌락 원칙밖에 없다는 거죠. 자, 슈퍼는 이왕불과 병유를 끝낸 즉시에 죽고 또 수사막의 다수는
교미 도중에 암 사마귀에 잡아먹힙니다. 한 25%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잡아먹힌 25% 중에서 65%는 머리부터 잡아먹힙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미가 주는 희열, 주의사무소는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이지만 그것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서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일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의상수는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 주의상수를 위해 주체는 법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금기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처벌을 불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의 법과 질서 안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 주의상수가 잉여주의상수이며 모든 인간은 이러한 잉여주의상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잉여주의상수는 현실 원칙으로서 통제하지 않는 주의상수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실제로 주체는 자신이 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극단의 희열 주의상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안창호의 우리도 모델처럼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향락은 자기를 지키는 현실 원칙 아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멸로까지 치닫는 주의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작가가 일어나시켜 설명하지는 않지만 작가의 예지력은 이렇게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데미지를 영화 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꼭 그 이야기죠. 여기 푸른사랑입니다. 꼭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슬픈 사랑같이요. 또 원조 교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미국적인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같이요. 사랑하는 중에서도 칼을 들고 술을 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비 자본주의 사람은 실제로는 그들은 사랑을 나눈 행위 중에서도 이들은 감각적, 육적 쾌락에만 탐닉할 뿐 아니라 언제나 상대방을 찌르거나 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자본주의 하에서 사랑이라는 소외가 고로 본령의 모습인 것처럼. 그러나 안창홍 그림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창홍의 그림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사랑은 이렇게 소외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계몽적 에토스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이란 결국 소외된 사랑이며 나아가 그것이 파멸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인간들은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자기 파괴의 주의 상세이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인간 군상에 대해 보여주는 파토스. 이 때문에 안창호의 그림은 관람자를 끌어당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안창호의 그림을 보면서 그 욕망에 이끌리고 싶은 충동을 동시에 느낍니다. 아까 우리도 모델처럼 사모의 남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파괴시키는 주의 상승을 알면서도.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린 작가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림입니다. 개를 그렸는데 제목이 길들여진 아티스트, 유한마당 아티스트입니다. 걔인데 걔가 꼭 인공문처럼 그려놨죠. 사람스럽게 보이지 않고 바보처럼 그려놨습니다. 길들여진 아티스트입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께서 그러나 우리는 그 치욕적인 사고력을 뿌리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 화가의 자기를 얻기 위해 마치 국가 금전굿이 치르듯 헛된 시간과 아까운 정열을 비전이스에 바치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머리 조아린 채 충성한다. 잘 훈련된 말 잘 듣는 양순한 개처럼 안전하게 쳐진 울타리 속에서 저주부린 대가로 던져주는 고기로 배를 치우고 기름기도는 털을 붉은 뒷바도로 핥으며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이 치욕스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투명한 삶을 위하여 단호함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습과 구추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져야 한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화상들이 가장 싫어하는 화가입니다. 그래달라는 그림을 전혀 안 그려줍니다.
가장 이 화랑들의 이른바 상업적인 이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가. 맞습니까? 자, 시간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요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그만할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괜찮아. 자, 요것도 역시 사진 회화인데 이제 과거 사진들을 독립운동가들의 기념 사진들을 이렇게 그 자체를 알 수 없게 현판까지 다 걸고 놓고 안창홍고 요쪽이 신입인가 그렇습니다. 몇몇 분 빼놓고는 잘 모릅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인데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인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휘하셨지만 우리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그러한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한 상처와 흔적들을 이렇게 거칠게 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흘린 보혈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보혈. 이들이 흘린 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보내기 위해서 나비를 그려줬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통과 억압의 흔적이 이렇게 끓인 흔적으로 드러나죠. 안창호의 그림에서 나비를 바라보는 관람자는 저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은 자신의 소망을 그 속에 실어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꿈을 한데 보면 그것은 삶 속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해방의 꿈입니다. 이렇게 사진 회화 속에 나비를 등장시키면서 안창호의 세계관은 영적인 능력으로 더 확대되어 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내세를 넘나듭니다. 기름사진 노랑나비 팔랑입니다. 이 실제로 한국 토속 문화에서 나비는 현재와 내세, 이성과 저성을 잇는 명명히 하는 것이죠. 여기 속에서 선생님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나비는 바로 그런 의미로 등장하고 사람들의 눈 속에다가 또 얼굴 속에 나비를 그려 넣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한 그 개인들에게 위로와 위무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독립운동가들 사진입니다. 이 파리가 보이죠. 이 권력의 파리떼들입니다. 그리고 학도병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그림에다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파리채를 갖다가 손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 이 그림에다가 파리 모형을 갖다 붙여놓으신 거죠. 그러니 이 파리떼는 권력의 파리떼이고 권력의 파리떼이니까 이 권력의 파리떼는 일제일 수도 있고 독재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권력의 파리떼들을 파리는 참 박멸하기 어렵죠. 그런데 파리를 잡으려고 탱크나 대결을 쏠 수 없죠. 파리를 잡으면 파리떼가 적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그런 파리떼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하찮은 파리떼로 묘사함으로써 이 아주 호방한 거인의 잠에서 보이던 그 호방을 보여주시는 거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옛날 저기 어디서 달동네 사진관에서 버려진 사진을 받아와가지고 그 사진으로 작업하신 겁니다. 눈을 다 감겨두었습니다. 눈을 다 감겨두었고 눈을 감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부로 침잠에 들어가라는 뜻이고 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내부를 바라보는 그런 반성을 가지겠죠. 이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어떻습니까? 익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보통의 우리들이겠죠. 그리고 그 얼굴 모델에다가 뭘 그려놨습니까? 나비를 그려놨습니다. 그런 진홍과 외부의 의미를 가지죠. 그리고 이 똑같은 이 작품을 금방 보았죠. 이 총각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크기를 반명암포로 바꾸어서 강gen눈에다가
인공눈을 파고가 또 있습니다. 사회보호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 사회보호라는 작품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또 정착되어 가는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행할 사회보호의 출현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총체적 인간 소외가 몰고 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연작이 2006년도에 그려진 것을 감안한다면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동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세상 예술가의 예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건강한 몸을 그립니다. 니체의 몸 철학에 따르면 우리 몸은 큰 이성입니다. 작은 이성은 사고하는 이성, 분석하는 이성 이런 것이라면 몸이 큰 이성인데 몸이 큰 이성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우리 관념들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니체는 그런 게 아니라 몸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고 사유하는 정신 이것이 작은 이성이라면 몸은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그는 몸이 큰 이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몸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냥 여기 보시면 뭐가 그랬나? 농부 손실을 불러 모아서 꼬셔가지고 노드 모델을 세운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처음에는 안 벗겠다 했는데 매번 이렇게 철도했겠죠. 벗었습니다. 벗는 순간에 선생님 말입니다. 우옷을 벗는 순간 옷 속에서 드러난 어깨와 등판은 견고하고 당당하였다. 관찰자로서의 눈에 비친 칠순 농부의 육체는 가혹하고 변덕 많은 대제의 당금질의 생일 바쳐 맞은 전사로서의 숭고함과 연륜의 권위가 어우러져 아름다워. 이 안창홍 선생님의 이 누드는 관음정적 대상화된 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몸 자체입니다. 임신한 아마 선생님의 후배 즉 이 치과 간호사 청담동 백구두 청담동 백구두 저는 이 그림이 이 아가씨 너무 예쁜데 치과 간호사 같은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물감들이 많이 들어있죠. 화실 바닥이요. 화질 바닥이죠. 이걸 어떻게 이거는 뭐 권력의 파리대입니다. 권력의 파리대들은 어떻게 훌륭한 인간들의 눈을 그리고 있는 바로 관념정적으로 버스 몸을 훔쳐볼고 성을 소비하려는 그러한 파리대들이라면 여기에 화실 바닥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저기 구르베가 화가의 작업실이라는 작품에 7년간의 나의 예술적, 도덕적 삶을 요약한 실제 오화라는 작품을 붙여서 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회고하고 자신의 작업의 반성적 사유를 보이는 걸 유수하죠. 안창홍의 화실은 이들의 벗은 몸을 관음적인 시각으로 훔쳐보며 소비하는 소비자본주의 성문화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우리 몸은 이처럼 생명을 잉태하는 원초적 토대이며 아름다운 생명 자체인 것이죠. 자, 이제 가면연작입니다. 감수는 자와 드러내는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 개인은 내면의 자와 달리 사회적 역할을 위해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다양한 인격을 연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가면이 유형이 말하는 외적 인격으로서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가면 마스크는 한편으로는
가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속에서 나의 인을 내 보여주는 가리고 드러내는 이중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마스크 화면이죠. 선생님은 2016년에서 19년에 걸쳐 49점의 이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이 마스크 한 점이 지금 우리 저기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마스크의 열쇠 구멍은 조지 오일이 말하는 빅브라더처럼 우리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눈이라고 그걸 열어서 우리 머리를 열어놓는 빅브라더의 감시 장치이기도 하겠죠. 자, 이 마스크 연작은 젊은 시절 공안기관에 끌려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작가 개인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즉 현재까지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군중 더 나아가 그것이 권력에 의한 억압인지도 모르고 억압당하고 있는 웅인화된 대중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그것은 여러 방식을 통해 눈과 귀를 가로막는 언론 권력과 더욱 치밀한 방식으로 극단의 이유를 추구하는 자본 권력에 의해 억압당하는 그리하여 개성과 존엄성을 상실하는 대중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창홍은 청년 시절 개인사와 민족사로부터 천착해온 존재와 주체의 소멸이라는 주제를 소비자본주의와 첨단 과학으로 무장한 현대사에 대한 문명 비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문자들 전작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나에게 가혹한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무차별적인 학살, 리객기 피격으로 사망한 259명의 사람들, 이라크 내전, 슬픈 아프리카 빈국들이 끝없는 전쟁과 살육, 에볼라로 사망한 5천여 명의 사람들,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이 모두가 피도 눈물도 없는 양육강식의 경제 논리가 모든 가치의 우위에 있는 광기와 탐욕의 결과물들이 아닌가. 그리고 잊혀질까 두려운 세월호 사건. 이 작품에 2014 416 850 숫자를 새겨놨습니다. 저기 뭐 보겠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 시간.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 요 뒤에 보면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그 시간,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는 그 시간도 그려놓았어요. 제목이 격투기인데 우리 현대 우리 삶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짚고 올라서야 될 만큼 그렇게 살으라고 극심한 경쟁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눈먼자들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이르스의 맨드라미를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맨드라미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을 생각하며 맨드라미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맨드라미가 태풍에서 처절하게 긁혀졌습니다. 그럼 제목이 맨드라미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을 생각하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게 고야의 1808년 5월 3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쳐들어왔죠. 포르투갈을 쳐들어간다는 그런 명분으로 먼저 스페인을 쳐들어가서 마드리드 신대를 살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2일 그게 무슬림 용병들을 앞세워서 마드리드 신대를 살려한 그 그림이 1808년 5월 2일. 그 다음에 몇몇 남은 마드리드 시민들을 끌고 가서 이 로버트처럼 보이는 프랑스 군인들이 쏘아 죽이는 중앙에 예수처럼 그려놓았죠. 이게 1808년 5월 3일입니다. 그건 이 그림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다시 고야의 제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스입니다. 사투르스는 이렇게 포세이돈은 즉 사투르스 크로노스는
제 자식들 잡아먹지만 다시 잡아먹힌 자식들이 토해져 나와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죠. 이런 거예요. 한편에서는 희생되어 버린 피의학자, 희생자들의 이야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희생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의학자를 몰아내고 승리한다는 승리 서사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거 하시는 건데 지금 맨드라미 이렇게 천지가 끊겨졌지만 맨드라미가 다시 계속 건드립니다. 맨드라미. 그런데 선생님 그림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사고 싶으시겠죠. 아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연작은 더 강하게 이렇게 끌어내고 지르게 나왔습니다. 이 제목처럼 이름도 없이 슬프게 정발되는 우리 곁에 익명의 대중들입니다. 자, 이렇게 참혹하게 이지를 짓고 왜곡된 얼굴 형상은 일제시대부터 사실상 더 나아가서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꺾어주고 가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와 일반 대중들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까지 확정될 수 있어요. 선생님 자꾸 이제 당시에는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보편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작품은 이 아간벨이 말하는 호모 사케로와 만나죠. 그래서 안창홍은 이제 이 모든 벌거벗은 생명 호모 사케르를 불러내어 유용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름만 넣는 이들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묻혀버린 익명 인물들, 나는 그들의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들을 불러오라 제이라도 치러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지고 깨진 얼굴들은 그 일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맑고 아름다운 얼굴. 그러니 그 이스라엘 깨진 얼굴들은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저기 봉근선 미술관 위층에 있는 그림들 중인데 이 그림은 땅바닥에 흙을 파내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서 굳어진 시멘트를 바로 조작해서 만든 그림들입니다. 자, 빨리 넘어갑니다 이제. 자, 선생님의 드로잉. 드로잉은 밑에 많이 걸려서 가지고 오시고, 자,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걸 보십시오. 요 그림은 1990년대에 그려진 자화상인데, 뭔가 부산에서 돈을 많이 벌다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떠나버리고, 다시 양평으로 들어갈 때의 그 작가 개인의 결기가 느껴집니까? 이렇게 화가의 얼굴, 자화상은 화가의 얼이 드러나야 하는 법인 것이죠. 요 상심의 바다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유혹하는 사회이며 언제나 삶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습니다. 상심의 바다에서 그것을 단추로 보여주는데 놀라운 것은 저 그림 보면서 우리가 저 대상일 수 있다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는 모르지만 그 보통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이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드로잉에서, 강렬한 드로잉에서 검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검은 눈물은 실제로 피눈물입니다. 자, 이제 예언 자주 가시면서 그런 많은 스케치를 그리는데 거기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비교적 고통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발산하기보다
보다는 따뜻한 시각으로 여행지의 사람들과 그의 문화들을 살피고 기록하면서 그 내면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작품들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삶의 노래가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각 지역에서 구축된 운명의 성과물들이 일본의 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지배의 결과물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절이죠. 선생님이 인도에 가서 신에게 귀한 듯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거. 저 이제 다 왔습니다. 요 두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 제목이 저기 붉은 먹으로 그려졌는데 제목이 붉은 양귀비입니다. 붉은 양귀비고 우리 이 그림 보십시오. 마그리트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쇠라는 그림입니다. 뭡니까? 말인데 또 적혀있죠. 시계인데 윈드웨이. 그러니 소시르가 말하는 기호는 기표와 기어의 기란물입니다. 기표, 시니피아, 기어의 시니피에. 그러니 우리가 연필을, 분필을 어떤 대상을 이걸 분필이라면 이 대상을 가리키는 이 용어 낱말은 기표입니다. 이 기표의 뜻은 칠판에서는 필기구죠. 그 기호, 이렇게 기호는 기표와 기의 기란물인데 예전부터 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이 기표와 기의 결합물은 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분필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물건을 분필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성질이 이 물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 된 연필, 책으로 된 책을 놓는 상, 안경, 눈앞의 거울 이렇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그 여러 많은 기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표, 특정한 용어를 통해서 그 사물을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그 기표를 통해서 그 사물을 가리키는 그 성질들이 그 사물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 언어관이고 전통적 형이상학의 철학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시르가 들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일단 우리가 이걸 분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걸 분필이라 이제 부르지 말고 이걸 알사탕이라 부르죠. 그럼 제가 선생님 내일 오실 때 빨간 알사탕 3개만 가져주십시오 하면 뭘 가져오겠습니까? 정말 붉은 분필 가져오겠죠. 그러니 이 기표와 경기결합은 소시르가 보기에 실제로는 그 기호 바깥에 있는 실제 사물의 성질 속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 특정 어느 공동체가 서로 하기 위한 약속이 됩니다. 그럼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는 기표와 경기결합은 규약적입니다. 임의적입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마그리트가 자기 작품으로 묘사시킵니다. 실제로는 이 소리 또는 이 시각적 이미지는 실제로는 이것은 뭐라 적어야 되는 거? 원래 적으려면 홀서 적어야 되는데 우리 이걸 도어로 적어놓고 이 도어로 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양귀비꽃인데 적어놓고 이게 붉은 양귀비꽃이라 불러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기표와 길이의 자의적인 노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생님이 소시르처럼 우리가 검정이라고 부르던 것을 빨강이라고 부르자고자 하는 것은 거의 드로잉이 먹이라는 검은 재능에 기반하기 때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기표, 계의 결합을 병역시킴으로써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더 넓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양귀비꽃의 붉은색이나 주홍색이 지니는 화려함은 그 꽃말처럼 더듬는 사랑, 허영, 몽상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검은 붉은 양귀비꽃은 그 반대의 함의를 지니게 되죠.
안창홍의 검은 붉은 양귀비꽃은 실제로는 검지만 붉은 양귀비꽃 못지않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검은 붉은 양귀비꽃에서는 죽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안창홍의 검은 붉은 양귀비꽃은 그 화려한 이면에 죽음을 품고 있지요. 이 꽃은 모든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죽음을 기억하기를 요구합니다. 메멘토 모리죠.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그 죽은 생명 모두에게 전원의 메신저 나비를 보냅니다. 그래야 이거는 저기 양귀비 꽃을 직접 물고 있는 해구를 그리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생의 이면에는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법이죠. 그래야 이거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삶을 살추게 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개인전을 준비하는 중에 세월호의 참국을 마주하셨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내내 온전한 정신일 수 없었고 극한 분노와 슬픔을 떨쳐낼 수 없어서 그 기운이 제작 중이던 작품 속으로 고스란히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그때가 되면 소가리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뿐이며 올해도 4월 16일 그날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부터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고 며칠간 오로지 그리기에만 집중했고 그래서 붉은 양귀비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붉은 양귀비꽃 연작에서 안창홍이 들어있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삶과 죽음의 드라마를 보여주죠. 안창홍 작품은 그 드라마의 대본입니다. 그 드라마는 완결될 수 없고 따라서 이 대본의 결말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역사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간 소외와 그 극복의 과정을 한편에서는 분노와 저항의 몸짓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과 사랑과 연대의 몸짓으로 기록할 분이죠. 거인이 꾸는 그 꿈, 인간 해방의 꿈을 꾸면서 이상입니다.